안녕하십니까? 우리네 가슴 시린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천안 망나니 아버지와 천재 아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호랑이가 물어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자국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상처입니다. 고작 8살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 자란 아이가 조선 최고의 수사관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천안 망나니 자식 주제에 어디서 모두가 무시하고 침뱉던 그 아이. 하지만 15년 뒤 이 아이는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는 괴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망나니 아버지와 붓을 든 천재 아들. 지금 시작합니다. 사화의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해 겨울, 형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선비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던 밤. 망나니 귀석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7번째 목이 베어지고 붉은 피가 눈 위에 흩뿌려졌지만 귀석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 사람을 죽이는 흉측한 외모.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재수가 없다며 소금을 뿌리곤 했죠. 그는 그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유령 같은 사내였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까마귀 울음소리만 가득하던 새벽. 귀석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그것은 죽음의 땅에서 들려올 수 없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시체 더미를 해치자 싸늘하게 식은 여인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죽는 순간까지도 치마폭으로 아기를 감싸 칼바람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의 베네옷에는 핏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입니다. 부디 살려주시오. 그를 모르는 귀석이었지만 그 붉은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귀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평생 사람을 죽이던 손이 처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누더기 옷을 찢어 아기를 감싸며 벙어리 귀석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세상이 버린 망나니와 세상이 죽이려 했던 아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피 웅덩이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귀석은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해수다. 바다처럼 넓게, 그리고 깊게 살아라.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망나니의 등 뒤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우고 팽이치기를 할 때 해수는 형장을 놀이터 삼아 놀았습니다. 그에게 장난감은 굴러다니는 해골이었고 친구는 말 없는 시체들이었으니까요.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라고는 뼈를 추리는 법과 시신의 색을 살피는 법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해수는 죽음이 남긴 흔적들을 스스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던 신만이가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관아의 검시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목에 끈 자국이 있고 혀가 나와 있군. 신변을 비관하여 목을 맨 것이 틀림없다. 자살로 처리하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신을 거적에 덮으려던 찰나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저씨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바로 8살 해수였습니다. 이 녀석, 망나니, 자식이 어디라고 끼어들어. 재수없게. 포졸이 해수를 발로 차려 했지만 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신을 가리켰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은 끈 자국이 귀 뒤쪽으로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저 자국은 목을 한 바퀴 감고 있어요. 누군가 뒤에서 줄로 조른 거예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을 보세요. 살점이 끼어 있어요.
죽기 전에 범인의 얼굴을 핥히었다는 증거예요. 검시관이 황급히 시신의 손톱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말로 뜯겨나간 살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위장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내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었습니다. 손톱에 긁힌 상처를 숨기고 있던 그자가 제발 저려 도주한 것입니다. 범인은 곧바로 포졸들에게 붙잡혔고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망나니의 아들이 관아의 관리들도 해결 못한 살인 사건을 해결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다. 시체를 보고 자라더니 눈에 헛것이 보이나 보다. 칭찬보다는 두려움과 혐오가 섞인 시선들. 아비 귀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천민에게 비범함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일찍 꺾이는 법. 하지만 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이 더러운 형장 바닥에서 썩을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귀석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를 묻혀본 피냄새나는 돈이었습니다. 귀석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는 의원 허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닫힌 대문 앞에서 벙어리 아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터져 피가 흐를 때까지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말을 가르쳐 주시오. 그를 가르쳐 주시오. 내 아들이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오. 소리 없는 절규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처절한 부성애에 굳게 닫혀있던 의원의 대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천재 검시관 해수의 진짜 수업은 그렇게 아버지의 피눈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해수가 약관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끔찍한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건장한 장정들이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연달아 벌어진 것입니다. 관아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식인 호랑이의 짓이라며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된 해수의 눈은 짐승의 이빨 자국과 사람의 흉기를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이건 호랑이가 한 짓이 아닙니다. 독침입니다. 해수는 시체의 목덜미에 남은 미세한 바늘구멍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꽉 쥐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그것은 바로 옥으로 만든 붉은 놀이개였습니다. 평범한 백성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양반 가문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런 귀한 물건을 지닌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조대감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조대감은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인자한 성인군자였습니다. 하지만 해수가 파헤친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그의 저택 깊은 곳에서는 불로장생을 꿈꾸는 끔찍한 생체 실험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조대감의 실험 재료로 쓰이다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었죠. 분노한 해수는 증거를 잡기 위해 한밤중 조대감의 저택으로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구나. 조대감의 사병들에게 둘러싸인 해수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증거인 놀이개를 빼앗기고 목숨마저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누군가가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귀석이었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형장에서 쓰던 칼도 없이 맨손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귀석은 온몸으로 칼날을 받아내며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힘 앞에서는 천한 망나니의 발버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부자를 내려다보며 조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재미있는 생각이 났구나. 벙어리 아비가 미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아들은 그걸 말리려 했다. 어떠느냐? 조대감은 귀석에게 잔인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살인귀가 되어라. 그렇다면 내 아들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귀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를 깨물어 피를 토하며 거짓 자백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천한 망나니가 피맛을 보더니 결국 미쳐 날뛰었다는 소문은 조대감이 만든 각본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옥에 갇힌 아버지를 찾아간 해수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귀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살인자 낙인이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철저히 남남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귀석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해수를 밀쳐냈습니다. 어서 도망가라는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결국 귀석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머나먼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해수는 끌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힘이 없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조대감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증오. 그날 밤 해수는 마을을 떠나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노라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이 썩어 빠진 진실을 세상에 낱낱이 밝히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의 몸만 보고도 범인의 얼굴을 그려낸다는 전설적인 수사관, 귀신 보는 종사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수십 건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며 임금의 신임까지 얻은 그 사람. 바로 1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났던 망나니의 아들 해수였습니다. 조정의 관료가 된 해수는 단 하루도 그날의 치욕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차가운 이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임금으로부터 고향 마을의 부정을 척결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해수는 왕이 하사한 마패를 품에 안고 15년 만에 그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사이 더 큰 권력을 쥐고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칠순 잔치가 열리던 날 마을의 모든 양반과 관리들이 조대감의 저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음식과 술이 넘쳐나고 아첨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상 아래에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대문을 넘어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하인들이 막아섰지만 사내의 눈빛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내는 조대감이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보자기를 꺼내 잔치상 위에 던졌습니다. 대감, 제 선물을 받으십시오. 보자기가 풀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끔찍한 백골들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뚝 그치고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조대감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뒤뜰 우물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15년 전의 원혼들입니다. 해수는 이미 의원으로 위장해 조대감의 저택을 샅샅이 뒤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백골에 남은 독의 흔적, 톱으로 썬 자국, 짐승보다 못한 실험의 기록들까지. 사내는 조대감의 코앞까지 다가가 품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귀석이 누명을 쓰던 그날 밤 조대감이 떨어뜨렸던 붉은 놀이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개. 죽은 자가 당신의 죄를 고발하며 남긴 마지막 증거. 조대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앞의 사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냈습니다. 네. 내 놈은 설마 그때 그 망나니.
해수는 조롱하듯 웃으며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를 보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해수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들이 닥쳤습니다. 15년 전 무고한 아비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호의호식하던 대가를 치러라. 거만했던 조대감은 비로소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게. 내 재산을 다 주겠네. 조대감은 해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 내 아버지가 흘린 피의 대가는 오직 법으로만 물을 것이다. 마을을 지배하던 거대한 악이 천한 망나니의 아들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해수는 지체 없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늙고 병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고된 유배 생활로 망가져버린 아버지. 해수가 도착했을 때 귀석은 허름한 움막에서 짐승보다 못한 몰골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해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짓물러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은 늠름한 사내.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들 해수였습니다. 하지만 귀석은 기뻐하는 대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갈라지고 더러운 손을 등 뒤로 급히 숨겼습니다. 자신의 천한 신분과 살인자라는 죄명이 이제 막 꽃 피운 아들의 앞길에 오물이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귀석은 온몸으로 거부하며 움막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해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접니다. 해수예요. 해수는 달려가 구석에 처박힌 아버지를 억지로 끌어안았습니다. 귀석이 버둥거리며 밀어냈지만 장성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해수는 아버지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그 거친 손을 낚아챘습니다. 손톱은 빠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인 흉측한 손. 해수는 그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우십니까? 피냄새가 난다고요? 아니요. 해수의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손이 저를 살렸습니다. 짐승밥이 될 뻔한 저를 이 손이 안아주었고 이 손이 저를 먹여 키웠습니다. 저에게는 임금님의 용포보다 아버지의 이 거친 손이 더 귀하고 깨끗합니다. 그제야 귀석의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으흐흐. 벙어리 아비의 목에서 쇳소리 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15년 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들의 온기였습니다. 해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 해수는 하인들을 물리고 자신이 직접 아버지의 가마를 메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천한 망나니를 가마에 태우고 걷는 전대미문의 광경.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길가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몰라 뵀소. 저분이 진짜 양반이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부성애와 효심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해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검시소 귀석당을 세웠습니다. 귀한 돌이라는 뜻처럼 아버지는 그에게 세상 무엇보다 빛나는 존재였으니까요. 해수는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귀석은 그런 아들의 곁을 지키며 편안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 몸은 진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진실보다 강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망나니의 칼끝에서 피어난 꽃, 천재 검시관 해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